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관찰론 13주차 강의 날입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사법 체계와 보호관찰 제도들, 그래서 보호관찰에 관련된 법규, 그리고 보호관찰이 실제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 이름부터 불러볼까요? 그래요.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박수호, 권은지, 이민영, 임혜진, 혜진이 대답하나요? 전한솔, 권수빈, 다 잘 지냈죠? 다른 학생들 이름은 다음 시간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행 우리나라 이제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의 보호관찰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보호관찰의 어떤 대상들, 그리고 실제 운영의 문제,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번 주에 있었던 형사정책 관련 뉴스와 그에 관한 이야기들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자료는 좀 빽빽하죠? 설명할 게 좀 있네요. 교재를 가지고 따라와 주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에게 희망여행이라는 책을 좀 이번에 제가 구했던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부터 보호관찰 강의할 때는 이 책을 꼭 소개도 시켜줬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책이 어디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다시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구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이 희망여행일까요? 그래요.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문제가 있고, 가해자는 가해자의 도로에 재적응에 어려움이 있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는데, 피해자들은 그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힘든 과정들을 또 겪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 하물며 살인을 한 사형수와 또 그 피해를 당한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 책은 천주교 쪽에 교종 사목위원회라는 데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희망여행을 통해서 사형제도를 좀 폐지시키고자 편집된 책입니다. 일본의 가오리라는 한 여자 기자가 쓴 책이죠. 이걸 번역해서 편집했어요. 저도 이쪽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본 적들은 있었습니다. 무엇이 희망일까? 희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교정에서 이 용어가 필요하죠. 그러죠. 분노와 좌절로는 어떤 것도 이뤄낼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용서와 화해와 그걸 통한 다시 한번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래야 진정하게 어떤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책을 잠깐 여기에 나온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살인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사형수의 가족이 되어 제도에 의해 가족을 잃은 또는 잃게 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형수가 되어 죽음을 코앞에 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겪는 슬픔과 분노, 좌절,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여행에 우리나라의 이영우 신부님이라는 분이 사형수 살인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한 아버지와 함께 이 여행을 다녀와서 소개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영우 신부가 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책 속에는 꿈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과 사형수 가족이 함께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고 아픔을 나누면서 사형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세상을 향해 애치는 여행을 떠납니다. 꿈만 같은 여행을 통해 증오와 복수심이 낳는 것은 더 큰 상실이자 파괴이며 용서야말로 치유의 시작이자 사랑의 회복임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임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어쩌면 영영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오랜 갈등과 방황을 거쳐 화해와 용서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해가는 피해자 유가족과 사형수 가족들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들의 모습은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책장을 덮으면서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런 희망 여행을 떠난 날을 그리며 새로운 희망을 품어봅니다.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출판사가 더 빠를까요? 푸른 숲이라고 적혀 있어요, 밑에. 이 책을 왜 구하기 어렵냐면 계속해서 발행한 게 아니고 재판을 계속해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책자가 없을 거예요. 저도 전화해서 한 권을 보내주십사 해서 받았었습니다. 교종 사무교 이원에 전화해서. 참고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 과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번 주에 또 계속 신문지상에 내용이 나오는 게 특별 사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탄절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이다. 사면이란 뭐죠? 사면, 일반 시민들, 주위의 사람들도 사면과 가석방을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이제 연말이 되면 성탄절쯤에서 가석방이 있거든. 성탄절 가석방이죠. 우리는 이제 특별 가석방이란 말을 쓰지 않고 특별 가석방의 성격을 가진 가석방이 몇 번 있다 그랬죠? 5번이죠. 3.1절, 초파일, 8.15 광복절, 교종의 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나오면 특사로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면은 시설 내에서의 형 집행을 사회 내로 옮긴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이게 가석방이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가 일반 사면하고 특별 사면을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특별 사면이에요. 일반 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 동의를 얻는데 완전히 형별권 자체를 전부 이제 소멸시키는 그런 일반적 사면이죠. 그 달리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특별한 권한이죠. 국무회의 사면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위원장으로서 운영하는데요. 내부 위원 5명, 외부 위원 5명에서. 그런데 특별 사면은 뭐냐면 형이 확정된 사람들,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범인에 대해서 형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사면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걸 특사라고 하죠. 대비되는 일반 사면은 큰 틀의 부분이기 때문에 대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형 선고를 받기 전에 범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죠. 근데 이제 일반 사면을 하려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형식을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는 성격을 가져요. 이게 특별 사면인데 우리들에게 왜 좀 관심을 갖게 하냐면은 전 대통령들이 있어서
최근에 정치적인 어떤 행보들하고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사면도 제일 먼저 보는 게 국민들의 법감정, 여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까?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은 표명들은 신문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건 없다 이런 청와대 이야기고요. 과연 이번에 특별 사면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까? 같은 사면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면과 감형 혜택을 받는데 그럼 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는데 사실 교특이나 일반 사범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됩니다. 일반 어떤 조그만 교통특례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운전을 못하게 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사면이 된다면 이제 일상 자기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숫자가 굉장히 사실 많이 포함돼요. 두 번째는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최근에 엊그제 그런 내용이 있었네요. 동네 맞춤형 치안 환경 조성. 이 자료는 중앙일보에서 제가 스크랩한 건데요. 치안 환경을 바꿨더니 5대 범죄가 그 지역에서 5년 만에 40%를 줄였다. 이런 교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바로 기억나나요? 원상회복적 또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원상회복이 될까?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야 되는 사회 재통합돼야 되는데 개인만 바뀌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사회도 함께 변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고 모델이죠. 그래서 이번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범죄 안전망을 넓게 그리고 촘촘히 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걸 주재했던 김창룡 경찰청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과 마스크가 필수이듯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노력과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적어놨던 게 이제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우리는 그 두 가지 이를 경찰들이 겪으면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면은 물리력 행사나 적극적인 어떤 대처가 현장에서 피해자와의 적극적 대처가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정당방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논리를 우리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건 미국에서 이야기죠.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강의 시작할게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이랬는데 미국의 한 시 현장에서 2명을 총으로 사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18세 백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라는 아이인데요. 지난달 완전한 무죄를 선고받았대요. 비무장 상태의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 그에게 배심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내가 먼저 공격을 시작한 쪽이어서도 안 될 거고 둘째는 즉시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내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어야 되고요. 이때 그 상황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에 의해 누가 봐도 그렇게 여겨져야 되는 것들인데 과연 이번에 그랬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튼하우스의 총에 가장 먼저 맞은 사람은 조지프 로젠바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흑인이죠. 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막 태어난 노젠바움은 반자동 소총을 어깨에 두른 리튼하우스와 마주치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면도구와 돈 비닐봉지를 던지면서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겁에 질린 리튼하우스는 방아쇠를 당겼고 네 발의 총탄을 맞은 노젠바움은 즉시 곧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앤서니 후버란 사람인데 로젠바움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주변의 시 참가자들은 리튼하우스에게 왜 총을 쐈냐 라고 소리를 쳤죠. 도망치는 리튼하우스를 뒤쫓아간 후보는 들고 있던 스케이트보드로 리튼하우스를 제압을 했는데 이 어린 친구 리튼하우스는 또다시 방아쇠를 당겼어요. 세면도구와 스케이트보드로 공격해온 비무장 시민들에게 대량 살상용 무기로 대응을 한 것인데 이게 정당방위일까? 우리와 정서가 많이 다르긴 해요. 내용은 그래. 리튼하우스는 그들이 내 총을 빼앗아 간 후 그 총은 나를 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할수록 좀 이상하긴 하죠. 총을 가진 사람이 총을 뺏길까봐 느끼는 공포가 정당방위의 이유가 된다면 총이 없는 사람이 총을 가진 사람에게 느끼는 공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당방위에 관한 우리 어떤 생각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먼저 보호관찰, 우리나라의 현행 보호관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광해 보호관찰이라고 하면은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걸 우리가 광해 보호관찰로들 보고 있죠. 보호관찰의 지도, 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 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을 이용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형사제도 전반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절차를 보면 자, 범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로 갔을 때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죠? 재판에 붙인다. 근데 검찰에서 소년들은 가정법원에 보내서 소년원으로 보내는 이런 보호관찰의 성격을 갖는 보호관찰, 보호처분적 성격의 보호관찰. 왜 보호처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소년들에게는 소년들은 아직 자기의 가치관, 어떤 세계관도 덜 형성되어 있고 변화될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교정의 가능성도 높고 또 그 책임이 꼭 소년에만 돌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어떤 환경이 있었느냐. 그래서 소년들에게는 국가가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다. 소위 친권사상이죠. 소년법에. 검찰에서는 보호처분하는 소년들 그리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서 법원에 보내지 않는 그리고 보호관찰소 보내는. 자, 법원은 실형을 확정해서 형을 확정해서 교도소 보내는 게 아니라 죄의 경중도 따지고 죄의 종류도 따지고 또 그 사람의 처한 환경들, 치료적 사법, 회복적 사법들의 성격에서 살펴보면 선도해서 시설 내 처우를 안 해도 구금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한다면 선도 조건부 선고유예 그리고 선도 조건부 집행유예로 해서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호관찰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교도소로 형이 확정돼서 교도소로 가게 된 경우는 보호관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거죠. 퍼로울, 보호관찰부, 가석방. 그리고 법원에서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치료가 먼저다라고 했을 때는 치료감호소로 보내죠. 그래서 치료감호소에서도
가출소를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그전에는 보안처분적 성격의 보호감호소가 있었는데 보호감호소는 폐지됐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 내용은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죠. 먼저 이런 보호관찰을 우리나라는 어떤 법규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교재로 좀 따라와 주실래요? 범죄인에 대한 사인의 처우 제도를 도입하고 체계화시킴으로써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제일 처음에 보호관찰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다고요? 그래요. 1988년 12월 31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다음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때는 누구에게만? 소년수에게 먼저 시작했죠. 이게 보호관찰법이 개정된 거고, 이후에 2014년부터 쭉 계속해서 14차례 개정이 되었고, 이 중에서 중요한 법률 내용의 변경은 약 7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자, 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난 1995년, 굉장히 중요한 해죠. 1995년 12월 29일 형법 개정은 보호관찰 제도 발전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 전면적으로 보호관찰을 이제부터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정 형법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그리고 가석방 등의 경우에 성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관찰부 가석방이니까. 그래서 보호관찰 부과 대상을 기존의 소년 중심에서 소년이 한정되어 있던 데서 모든 형사범에게 확대돼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 게 우리나라는 형법이 개정되고 시행한 1995년이다. 소년법에는 보호관찰법의 제정과 더불어 1988년 개정된 소년법은 구소년법에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보호관찰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보호처분 종류를 7종으로 규정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사회법과 교재에 보면 치료감호법이 있죠. 치료감호는 지금도 이렇게 잘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때.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 부분이 있었죠. 자기 나이 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해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치매에 시달렸던 두 분이어서 결국은 교도소에 수용시킨 게 아니라 치료감으로 보냈던, 치료가 먼저다 할아버지에게, 이런 부분이 이제 치료감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구사회보호법 뭐냐면 보안처분적 성격이었어요. 1980년대 사회정화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까지도 장래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상습적인 범죄자다. 사회로부터 지탄받았던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보안감호를 실시한 거예요. 그게 예전에 감호소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권 침해 논란 끝에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있죠.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모든 실형에다가 뭘 붙이냐면 보호감호 7년을 병과했거든요. 짓지 않은 죄로 7년을 살아야 됐던 거죠. 그리고 정말 보호감호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한 직업훈련이나 사회 적응훈련, 밖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 이런 부분들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인권 침해 소지가 컸었죠. 그래서 이건 2005년 8월 4일 날 폐지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도 사회보호법에 의한 대상이 없나요? 일부 있다 그랬죠. 그때 다 내보냈지만 보호감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범죄를 했을 때는 남은 기간을
교정 시설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일부만 조금 있어요.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94년에 제정되었고요. 또 가정폭력이 최근에 이제 심각성 문제로 공론화됨에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국가가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 속에 1997년 12월 13일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죠. 같은 이 법은 보호처분의 한 종류로 보호관찰을 규정했고, 접근 금지 처분이나 상담 위탁 등의 처분과 병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요즘 접근 금지 처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고가 살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서 2000년에는 우리나라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004년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로 이것은 이제 보호관찰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판사의 결정으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 법률에서는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2007년부터는 비로소 전 세계가 같이 이렇게 도입되고 지금 굉장히 확대 운영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가 도입되는 시점 2007년이에요. 이건 사실 인권 침해적 소지가 아주 심해서 오랜 논란 끝에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이취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성폭력, 그것도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그 뒤로 굉장히 확대되어 오고 있다. 또 이 부분에서는 형 집행 후에 처음에는 보호관찰 나올 때만 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특정 성폭력 범죄만 했다가 그 다음에 흉악범들, 강도, 살인 뭐 이런 부분에까지 확대되어 왔었고, 지금은 최근에는 2014년부터는 특정 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형 집행 종료 후에도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법으로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독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이것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많죠. 이 부분도 대부분은 본인이 뭐 원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화학적 거세라고 약물을 치료로 통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생물학적 거세. 이 부분은 너무 비인도적이어서 지금 전 세계가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스웨덴이 제일 많은 숫자를 했더라고요. 한 6만 명을 그동안에 거세했던 기록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좀 놀라게 했었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